안녕하세요. 창세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마음 한구석이 무거우신 분이 계신가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정성스럽게 드렸는데도 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답답함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벽 기도도 나가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당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의 전사를 내며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만 해도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첫 번째 패배 후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치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이 질문 자체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지 원인을 찾으려 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얼마나 기가 막힌 발상입니까? 전쟁에서 진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라는 물건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부적을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에게 이용당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십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얼마나 뜨거운 열정입니까? 얼마나 큰 믿음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정이었을 뿐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믿음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뜨거운 기도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언약궤를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그 궤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징물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투에서
더 참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보병 3만 명이 전사했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며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 예언된 대로 엘리의 두 아들이 하루에 죽는 일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미신적인 신앙을 철저히 파괴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남의 시선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이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코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삶을 그대로 둔 채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합니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합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복을 달라는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둘째, 종교적 열심이 믿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환호했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뜨거운 찬양, 감격스러운 예배, 많은 봉사가 우리의 믿음을 자동으로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 자체에 의존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11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그 자체가 나를 의롭게 만들고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믿음의 열매이지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셋째, 형식보다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궤가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종교적 형식들, 예배하는 행위, 교회 직분, 십자가, 목걸이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체를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종교적 행위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형식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동기, 왜곡된 신앙에 대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편이나 필요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이 말씀하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진정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종교적 형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체를 붙들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만의 언약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식탁 위의 한 조각이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를 목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주 있던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음식이자 약입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알고 먹는 사람과 그냥 먹는 사람은 그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마늘에 대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마늘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음식, 사소한 습관이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늘의 진짜 얼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마늘의 기적. 역사와 과학이 말하는 마늘의 힘. 마늘은 단순히 매운 양념이나 향신료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마늘을 음식이자 약으로 여겨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노동자들에게 매일 마늘을 먹였습니다. 체력을 유지하고 감염을 막기 위해서였죠. 인도의 아유르베다,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중국과 한국의 전통 의학서에도 마늘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늘을 그냥 음식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한방에서는 마늘이 속을 따뜻하게 하고 습한 기운을 몰아내며 소화를 도와주는 약재로 분류됩니다. 현대 과학은 이 오랜 지혜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분이 마늘 특유의 매운맛과 강한 향, 그리고 놀라운 약효의 주인공입니다. 알리신은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염증 작용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마늘은 면역력 강화, 고혈압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심혈관 질환 예방 등 다양한 질환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은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늦추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여러 연구에서도 마늘 섭취가 대장암, 위암, 유방암 등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늘을 생으로 먹느냐, 익혀 먹느냐,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매우 달라집니다. 마늘을 으깨고 오븐에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면 알리신이 활성화되지만 너무 오래 익히면 이 성분은 파괴되죠. 그래서 마늘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늘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 이것이 진짜 건강 비결입니다. 한마디로 마늘은 인류가 오랫동안 곁에 두었던 천연 항생제이자 침묵하는 명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귀한 식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건강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2. 마늘을 먹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 그리고 실화와 감동 이야기. 진료실에서 저는 매일같이 마늘이 바꾼 인생을 봅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진다는 건 과장이 아닙니다. 단지 약이 아니라 작은 음식 하나가 몸을 바꾸고 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결국 삶이 달라지죠. 60대 초반 여성분, 이름은 윤정 씨라고 하겠습니다. 고혈압으로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해 오셨고 늘 얼굴이 붉고 어지러움이 있었죠. 식습관을 물었더니 짜고 자극적인 걸 즐기셨습니다. 저는 식단을 조절하는 동시에
하루 한쪽의 생마늘 섭취를 권했습니다. 단, 생으로 먹기 힘드실 경우엔 꿀에 절이거나 익혀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3개월 후 윤정 씨는 놀랄 만큼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침에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덜 피곤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늘의 작용은 종종 약보다도 더 부드럽고 깊게 작용합니다. 물론 모든 결과가 마늘 덕분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중심이 된 건 분명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50대 후반 남성, 흡연력 있고 지방간과 고지혈증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늘과 올리브유를 활용한 식사법을 추천했습니다. 아침마다 마늘을 얇게 썰어 살짝 구운 후 올리브유에 절여 빵과 함께 먹는 방식이었죠. 그분은 6개월 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피곤감도 현저히 줄었다며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마늘이 단순히 혈액을 정화하는 걸 넘어 정서적 안정까지 도울 수 있다는 점은 임상에서도 종종 관찰됩니다. 어느 겨울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40대 여성, 냉증이 심하고 손발 저림으로 잠을 설쳤던 분인데요. 그분께는 마늘차를 추천드렸습니다. 생강과 함께 마늘을 달인 따뜻한 물을 매일 저녁 마시는 루틴이었습니다. 한 달 후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피드백은 물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 외에도 기억에 남는 건 80세 노인 한 분의 말씀입니다. 나는 매일 마늘 한쪽을 씹으며 내 몸에 고맙다고 말해요. 그분은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로 마늘을 선택했고 5년 넘게 큰 병 없이 일상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이렇듯 마늘은 단순히 약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늘을 통해 나를 돌보는 마음, 그 태도가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물론 마늘 하나로 모든 병이 나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늘을 중심에 둔 생활 루틴을 만들면 그것이 건강의 중심이 됩니다. 마늘은 한약처럼 진하지 않고 약처럼 부작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저는 이것이 음식이 하는 치료의 대표적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늘을 드실 때 그저 향이나 맛으로만 보시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것으로 하루의 활력을 얻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다음 장에서는 마늘을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기적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3.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갈린다. 조리법과 섭취 방식의 모든 것. 마늘을 먹는다고 다 같은 마늘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마늘이라도 조리법과 섭취 방식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죠. 먼저 생마늘입니다. 생으로 먹는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가장 풍부하게 살아있습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깬 후 공기 중에 5분에서 10분 정도 두면 알리신이 활성화되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과 혈액순환 개선, 고혈압 조절 등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생마늘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위염이나 소화장애가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익힌 마늘입니다.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은 일부 손실되지만 다른 유화합물과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고 위 자극도 줄어들기 때문에 노약자나 위장에 민감한 분들에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저온에서 천천히 구운 마늘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냄새도 훨씬 적습니다. 세 번째는 오일에 볶은 마늘입니다. 마늘을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살짝 볶아 먹으면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맛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특히 마늘과 올리브유의 조합은 혈관 건강과 고지혈증 관리에 좋은 궁합입니다. 볶는 온도는 너무 높지 않게 중불 이하에서 볶아야 유효 성분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꿀마늘입니다. 꿀에 절인 마늘은 자극이 덜하고 단맛이 가미되어 섭취가 쉬워집니다. 꿀의 보습 진정 효과와 마늘의 살균력이 만나 감기 예방, 면역력 증진,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단,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늘차입니다. 생강, 대추, 계피와 함께 마늘을 물에 넣고 은은하게 달여 마시는 방식은 특히 겨울철 수족 냉증, 순환장애,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에 녹은 마늘의 유효 성분은 몸속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장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이 외에도 흑마늘처럼 발효시킨 마늘, 마늘 분말, 마늘 추출액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마늘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장애나 복부팽만, 체열 상승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마늘은 약처럼 먹되 음식처럼 존중하라. 여러분도 오늘부터 마늘을 드실 때 단지 밥 반찬 중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리법을 고민해 보세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듯 마늘을 대하는 방식도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늘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 마늘 섭취 황금법칙 시간, 양, 조리법의 기준. 마늘은 매일 먹는 음식 중 가장 강력한 기능성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아무 양이나 먹는다고 다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진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1. 언제 먹어야 할까? 가장 추천하는 시간은 식사 후 30분 이내입니다.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 속쓰림이나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은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반면 식사와 너무 간격이 벌어지면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식사와 가까운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2. 하루에 얼마가 적당할까? 건강한 성인은 생마늘 기준 하루 1에서 2쪽, 익힌 마늘은 2에서 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체질이나 위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며 처음 시작할 때는 절반 쪽부터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즙, 마늘환, 흑마늘 제품도 있지만 그 양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품 권장량을 지켜야 합니다. 3.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까? 생으로 먹을 땐 꼭 으깬 뒤 5분에서 10분 사이 공기 중 노출 알리신이 형성됩니다. 기름에 볶을 땐 중불 이하에서 살짝만 항산화 성분 보호. 마늘즙, 마늘환은 과량 섭취 금지 간혹간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4.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 음식. 올리브유 혈관 보호, 흡수율 상승. 꿀 감기 예방, 위장 보호. 생강, 대추 마늘차로 면역력 상승. 5. 피해야 할 습관. 공복 생마늘 과다 섭취. 너무 센 불에 오래 익히기. 마늘즙 대용량 복용. 커피, 자극적 음식과 동시 섭취. 마늘은 적게, 자주, 정성껏 드셔야 약이 됩니다. 마늘은 강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잘 알고 먹으면 가장 안전한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누구나 부작용 없이 마늘을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마늘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분들과 실제 발생했던 부작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 마늘의 경고.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마늘은 훌륭한 식재료이자 자연이 준 건강 자산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몇몇 분들에게는 마늘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늘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입니다. 생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위벽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공복 섭취 시 속쓰림, 위통, 심지어 출혈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소량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혈액 응고에 관련된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와파린 등을 복용하는 분들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마늘 섭취를 최소 일주일 전부터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저혈압 환자입니다.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래 혈압이 낮은 분들이 마늘을 과다 섭취할 경우 어지러움,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소량 그리고 익힌 마늘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피부가 민감한 분들입니다. 생마늘은 강한 자극을 가지고 있어 접촉성 피부염이나 입안 가려움증, 입술 붓기, 두드러기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날 것을 손질할 때는 장갑 착용을 권장하고 새로운 섭취를 시도할 땐 아주 적은 양부터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입니다. 마늘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수유 중에도 마늘의 냄새나 성분이 아기에게 전달되어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섭취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섭취량을 줄이고 생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소화기 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마늘 속 황화합물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스와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또한 익힌 마늘, 소량 섭취가 핵심입니다. 마늘은 몸에 좋은 대표 식품이지만 체질과 상황에 따라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 내 몸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박정윤 원장이 실제로 실천하는 하루 마늘 루틴과 시청자 여러분이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마늘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 박정윤 원장이 실천하는 하루 마늘 루틴 시청자 추천법. 많은 환자들이 묻습니다. 원장님, 마늘은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은가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늘은 몸이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환자분들께도 권하는 하루 마늘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익힌 마늘 한쪽 또는 꿀절임 마늘. 아침 식사 후 속이 편안해졌을 무렵 마늘을 한 조각 먹습니다. 저는 주로 통마늘을 저온 오븐에 구워 먹습니다. 꿀에 절인 마늘도 좋습니다. 자극 없이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하루의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려 줍니다. 점심 루틴 기름에 볶은 마늘과 함께 식사. 점심엔 볶음 채소나 고기 반찬에 마늘을 함께 넣습니다. 마늘을 얇게 썰어 올리브유에 중불로 살짝 볶아 향을 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늘의 지용성 성분이 잘 흡수되고 식사의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저녁 루틴 마늘차 또는 마늘 대추탕. 저녁엔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마늘차를 마십니다. 통마늘 한쪽이나 두 쪽, 생강 한 조각, 대추 하나를 넣고 10분간 끓여 마시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냉증이 있거나 숙면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 루틴을 시작하는 분들께 드리는 팁.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위가 민감하신 분은 반드시 익혀 드시고 식후에만 섭취하세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에 한두 쪽씩이 훨씬 낫습니다. 꿀절임은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한겨울은 유지됩니다. 생마늘을 으깰 땐 10분간 공기 중 노출시키는 걸 잊지 마세요. 마늘은 단지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몸을 하루에 한 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하루 한 번 마늘을 준비하며 내 몸의 상태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이 곧 건강을 돌보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박정윤 원장이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마지막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건강 정보는 넘쳐나지만 내 몸에 맞는 하나의 습관을 갖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마늘에 대한 이야기, 그건 단순히 마늘이라는 식품을 넘어서 내 삶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바쁩니다. 아플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몸은 그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언젠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함으로, 통증으로, 검진 수치로. 그러니 지금부터는 그 몸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마늘은 약처럼 강력하지만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마늘 한 조각을 준비하는 시간이 나 자신에게 보내는 하루의 짧은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나를 얼마나 돌봤는가, 마늘을 씹으며 그걸 생각해보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건강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1분이라도 내 몸을 의식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마늘이 그 시작점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채널을 통해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오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건강은 돈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것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셨죠? 건강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마늘이라는 단순한 음식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묵직한 변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무엇을 하실지,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익힌 마늘 한 조각, 점심에 볶은 마늘 반찬, 저녁에 따뜻한 마늘차. 몸이 기억할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지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